다음은 안정적 세익 기반,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세기관 정비를 위함이고 국제 거래를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 내용입니다. 해외 부동산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 강화 내용입니다. 해외 부동산 자료 제출 의무는 현재는 해외 부동산을 취득, 투자, 운용, 처분하는 거주자 및 내국 법인이 자료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득 시에는 취득 내역, 투자 운용 시에는 투자 운용 내역, 처분 시에는 처분 내역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보유 시에 보유 내역을 제출하도록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는 미제출하거나 거짓 제출하였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취득 시 미제출은 취득가액의 10%, 운용소득 미제출 마찬가지로 10%, 처분 시 미제출도 처분가액의 10%, 여기에 보유 시 미제출의 경우에도 취득가액의 10%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취득 시에 취득 내역을 신고하고 취득 시에 미제출하면 취득가액의 10%를 과태료로 내면 되었는데 개정되면서 보유 시에도 보유 내역을 제출하고 보유 시에 미제출하면 취득가액의 10%를 과태료로 내어야 한다는 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 한도는 1억 원입니다. 1억 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의 재산을 해외 부동산을 샀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면은 과태료가 10억이나 되니까 너무 과하고 거죠. 그래서 과태료는 1억 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 이유는 해외 부동산 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고 적용 시기는 부동산 보유 명세서 제출 의무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바로 적용을 하고 과태료 부과는 1년 유예를 하여서 2023년 1월 1일 이후 자료 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분부터 적용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재산 은닉 등 악의적 체납에 대한 대응 강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 은닉 방지. 현행은 그 밖의 재산권 압류 절차는 권리 변동의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권의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 등의 압류의 등기 촉탁을 필요로 하고 권리 변동의 등기 등이 필요하지 않는 재산권의 경우에는 압류의 뜻을 통지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 추가하기를 가상자산 압류 시에는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때 제3자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그 3자에게 이전 요구 및 협조 의무를 부과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당사자가 이전 요구에 불응할 시에는 주거 등을 수색하여 압류를 하여야 합니다. 압류자산 매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매 또는 수의계약을 하고 예외적으로는 거래시장을 통해 직접 매각이 가능합니다.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거래가 가능한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매각을 허용하였습니다. 개정 이유는 가상자산 특성을 고려하여 강제징수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전을 하여야 하는 것이죠. 적용 시기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압류 매각하려는 경우부터 적용을 합니다. 다음은 가공,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제재 강화 내용입니다. 현행의 명단 공개 대상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 의무 위반자, 또 조세 포탈범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가중처벌된 자가 명단 공개 대상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등을 위반이라는 것은 실제 거래 없이 발급 제출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또 매입처별
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가공 허위로 기재한 금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3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명단 공개 대상이 아닌 것이죠. 또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는 국세징수법 114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 이유는 자료상 명단을 공개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적용 시기는 2022년 1월 1일 이후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등을 위반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분부터 적용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질문 검사권의 확대 내용입니다. 질문 검사권은 질문검사 상대방은 체납자와 거래관계, 채권 채무관계에 있거나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또 체납자가 주주사원인 법인,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사원 이렇게 되어 있다가 체납자의 거주정보를 보유한 자, 이 체납자의 거주정보를 보유한 자에는 체납자 거주 아파트의 관리사무소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또 여섯 번째는 체납자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자 중에서 체납자의 재산 은닉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 여기에 세무공무원의 질문 검사권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의 예외에 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18조라는 것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을 제한한 조항입니다. 개정 이유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고 적용 시기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질문 검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의위장 신고 포상금 지급액 상향 조정 내용입니다. 명의위장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 명의 대여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자 이렇게 되겠죠. 포상금액은 신고건별로 100만원에서 개정안에서는 신고건별 2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명의위장 건재를 위한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고 적용 시기는 영시행일 이후 명의위장 사업자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 2번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한 법안입니다.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세금계산서 제도를 개선을 하였는데 첫 번째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 공제 제도를 개선을 하였습니다. 가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 공제 인정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매입세 공제는 과세표준의 10%이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우리나라 매입세 공제 제도는 전단계 매입세 공제니까 만약에 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최종 소비자에게 한 번,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매입자로부터 한 번, 이렇게 두 번 징수를 하게 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현행은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 공제 인정 요건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이제 1기 같으면은 7월 25일이 되겠고 2기 같으면은 다음에 1월 25일이 될 것입니다. 그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납세자가 경정청구하고 수정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 사실 확인 후 결정 경정을 하여야 매입세 공제를 받게 되는데 이렇게 하였을 경우에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변경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고 적용 시기는 영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다음은 거래 형태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매입세 공제 허용. 세금계산서 발급을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가 되거나 누락이 되었을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행에서도 거래 형태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매입세 공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착오가 빈번한 사례, 본점과 거래하면서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를 본점으로 하지 않고 지점으로 착오하거나
또는 지점인데 본점으로 착오를 하였을 경우 등 그 반대의 경우에는 거래 형태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매입시액 공제를 인정을 해주고 또 위탁 매매를 직접 매매한 것으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직접 매매를 위탁 매매로 착오한 경우가 되겠죠. 이 경우에도 매입시액 공제를 허용해 준다는 뜻이고 여기에 추가하기를 용역의 주선 중개 또는 위탁 용역의 직접 공급으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재화뿐만 아니고 용역의 경우에도 매입시액 공제 인정 대상을 확대를 하였습니다. 요건은 거래 당사자가 인식한 거래 형태에 따라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한 경우입니다. 개정 이유는 납세자 권익을 보호 강화하기 위함이고 적용 시기는 영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다음은 선발급 세금계산서 공급 시기 특례 요건을 완화한 내용입니다. 현행은 공급 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공급 시기로 간주를 한다. 원래 공급 시기라는 것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재화가 이전되고 용역 제공이 끝났을 경우에 공급 시기로 보는데 재화가 이전되거나 용역 공급이 마무리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정상 발급한 것으로 봐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대가의 전부터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선수금 세금계산서가 되는 것이죠. 세금계산서 발급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또 세금계산서 발급 후 30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이때 30일의 경우에는 계약서 등을 통해 대금 청구 시기,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와 지급 시기를 기재를 해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7월 이내에 대가를 받아야 하겠죠. 여기에 동일 과세기간 내에 공급 시기가 도래하고 대가 수령이 되어야 합니다. 또 조기 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대가 수령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동일 과세기간 내에 공급 시기 도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동일 과세기간 내에 공급 시기가 도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가도 수령이 되었어야 하는데 새로 바뀐 특례 요건에서는 동일 과세기간 내에 공급 시기만 도래하면 됩니다. 이때 조기환급을 받는 경우 30일 이내에 공급 시기가 도래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개정 이유는 선발급 세금계산서 인정 요건을 완화하여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적용 시기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착오로 인하여 선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 공제 인정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선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거래 형태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매입세 공제를 허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매입세 공제를 인정을 해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행은 착오로 공급시기 이전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 공제 인정 요건이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공급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하여야 하였는데 개정안에서는 6개월 이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 확인 후 결정 경정을 하는 것이고 개정 이유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고 적용 시기는 영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완화의 내용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을 확대를 하였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것은 공급자,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 작성 요원을 말하는데 이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이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해서 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1년까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단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거나 세무조사 통지 등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수정 발급이 불가합니다. 이 내용은 동일합니다.
개정 이유는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자기시정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고 적용 시기는 영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다음 납은 수정수입 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수정수입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정수입 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세관장의 결정 경정 전에 수입자가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결정 경정하거나 관세조사 통지 등 세관장이 결정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급을 인정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의 기책 사유 없음이 증명되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관세조사 통지 등 세관장이 결정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발급을 인정을 해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단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경정하거나 세무조사 통지 등 결정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 발급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정수입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세관장이 결정 경정하거나 관세조사 통지 등 세관장이 결정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발급을 인정해 주겠다는 내용인데 다만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 또 수입자의 기책 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발급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세법에 따라 벌칙이 적용되거나 이 관세법에 따라 적용되는 벌칙이라는 것은 관세포탈제, 가격조작제 등 관세법 제11장의 벌칙의 경우에는 발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의의고 부당한 방법으로 당초에 과소신고한 경우에도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부당한 방법이라는 것은 허위 문서 작성, 자료 파기 등 본인이 알고 있으면서 작성을 하였을 때에는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 또 수입자가 동일한 신고 오류를 반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과실, 경미한 과실이 아니고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 수입 세금계산서 발급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개정 이유는 납세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고 적용 시기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수정 신고하거나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답은 매입자 발행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명확화. 매입자 발행이라는 것은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지 않을 때에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현행은 매입자 발행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로 공급자의 부도 폐업 등으로 공급자가 수정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였을 경우에 매입자 발행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데 개정안에서는 공급자의 부도 폐업뿐만 아니고 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였을 경우에도 매입자 발행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이유는 매입자 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를 명확히 하여 매입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금융투자소득 시행에 따른 펀드 조세특례 재설계. 그러니까 금융투자소득이 새로 시행이 되니까 이 업구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현행은 펀드 조세특례를 개정안에서는 펀드로부터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으로 바꾸었습니다. 또한 배당소득 비과세 내용을 비과세 종합저축, 재형저축, 해외주식 전용 펀드에서 배당 금융투자소득 비과세로 바꾸었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세율이 9% 적용되는 뉴딜 펀드, 공모부동산 펀드, 세금우대 종합펀드, 또 14%의 투용자 펀드, 여기에 단 금융투자소득 합산과세 시 비과세 및 분리과세 시보다 세액이 적은 경우에는 합산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다. 이때 합산과세 신고를 할 때는 확정 신고 시에 가능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저축지원 조세특례의 제한 및 감면세액의 추징 대상에
금융투자소득에도 이자 배당 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도 포함시켜서 이자 배당 금융투자소득 특례로 바꾸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조세특례 재설계를 위함이고 적용 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 동업기업 과세특례 결손금 2월 공제기간 연장 내용입니다. 동업기업에 대한 결손금 배분, 일반 동업자, 동업자 간 손익 배분 비율에 따라 배분을 하고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 한도 내에서 합니다. 지분가액 초과 결손금은 10년간 이월하여 배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10년간을 15년간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수동적 동업자. 수동적 동업자라는 것은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 동업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결손금 배분이 없습니다. 대신 추후 배분받을 소득금액 발생 시에 소득금액에서 10년간 배분되지 않는 결손금을 공제하고 배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일반 동업자와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10년간에서 15년간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개정 이유는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법인과 다른 법인 간 과세 형평을 제고하기 위함이고 적용 시기는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을 합니다. 다음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상속주택가액에서 피담보 채무를 뺀 나머지 금액을 공제를 하는데 6억 원 한도입니다. 첫 번째는 피상속인,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동거를 하여야 하고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 기준 무주택자 또는 피상속인과 주택을 공동 소유한 1주택자에 한정이 됩니다. 또 피상속인, 상속인은 동거기간 동안 1세대 1주택만 보유를 하여야 하고 또 직계비속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개정안에서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허용을 하였습니다. 또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이 내용은 동일하고 개정 이유는 부모 복량에 대한 상속세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이고 적용 시기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다음은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개설 가산세 합리화 내용입니다. 현행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미개설 또 미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있습니다. 둘 중에 큰 거로 하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미개설, 미신고한 각 사업년도 전체의 공익 목적 사업 관련 수익금액 곱하기 0.5%와 전용계좌 사용대상 거래 금액, 이것은 상속증여세법 50의 2 1항 각 호의 거래금액을 합한 금액의 0.5%. 이 A와 B 둘 중 큰 금액을 미개설, 미신고 가산세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미개설 신고한 각 3년도 중 여기서는 전체의 공익목적 사업 관련 수익금액인데 반해서 여기서는 미개설, 미신고한 기간의 공익목적 사업 관련 수익금액 곱하기 0.5%가 됩니다. 그러면 사업연도 중에 개설을 하고 신고를 한다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신고한 날까지의 목적사업 관련 수익금액은 포함을 시키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죠. 하지만 B의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전용계좌 사용대상 거래금액을 합친 금액은 전과 동일합니다. 개정 이유는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개설 신고 관련 요인을 제고하기 위함이고 적용 시기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